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방송은 추세에 기반한 패턴으로 분석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마찬가지로 시장에 따른 분석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소식, 라이도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장에 따른 분위기 매우 중요한 이번 주 주중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했죠. 이번에 소형 은행 쪽에 있는 소형 회사들에 따른 그런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와 주었습니다. 예, 손익 월가 예상치만큼 웃돌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와 주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애플이 연 4.15% 저축계좌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에도 다각면으로 좀 수익원을 창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뭐 약간의 오지랖으로 좀 애플의 지금에 있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애플 자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아이폰이 그 다음에 있는 모델링이 생각보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태블릿도 생각보다 조조하고요. PC 판매 부분도 좀 조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의존도가 너무 높다가 만약에 조금이나마 판매가 둔화되거나 잘 안 팔리게 된다고 하면 어마무지하게 평가 절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뭐 콘텐츠도 하고 있어요. 요즘엔 저축계좌도 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하고 있는 모습이 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 실적하고 이렇게 딱 두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찰스 슈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예금 비중이 좀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건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좀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CEO도 약간 정신 차리면서 자사주 매입 중단하겠다. 이제 더 돈 쓸 부분을 조금 더 방어적인 차원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T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약간 뭐 중소형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부분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2분기부터는 진짜 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분석 내용 하나씩 보게 되면 도미넌스 변화율 추이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상승 동력을 잃었던 비트코인 섹터만 본다면 본인의 분석의 효과성이 상실될 여지가 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와 이더와 알트에 있는 부분을 좀 적절히 분배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분석이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매체에 있는 도미넌스 대비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더나 나머지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보면서 그 현상과 분석을 좀 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알트코인 왜 안 가냐? 알트코인 안에 스테이블코인의 변화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옮겨탔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도 마켓의 유동성이 점차 많이 줄면서 그 효과가 더욱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비콘체인 예치된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 끝 내용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레버리지 역사는 반복되기 시작을 했고 가짜 돈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라이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5월 달에 미치는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100만 이더 이상 언스테이킹이 일어났다. 그래서 라이더의 경우 아직 언스테이킹 지원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순출금량 13.1억 달러 상당의 63.5만 이더 규모가 됐고 이때 100만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수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도미넌스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마켓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혜 받았던 또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 있었는데 이 TUSD 쪽이 상당히 많이 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게 되면 TUSD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BTC 마켓이 되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없는 이상은 지난주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고 테더를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TUSD에 있는 성장 동력을 보게 되면요. 지난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 그리고 지금의 23년도 추이를 보게 되면 역대급 정도에 있는 위치에 지금 해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TUSD 마켓 자체에 있는 유동성 풀은 다 차져 있고 USDC 마켓과 그 다음에 BUSD 마켓 이쪽은 상당히 텅텅 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이 어느 정도 커졌다. 이쪽을 좀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좀 받았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도지데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아무래도 이번에 뭐 로켓 발사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연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얼추 또 도지데이와 거의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장기 홀드 움직임, 매도 압력 증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14일에는 2500 비트코인이 30K에서 거래가 됐고 고점과 일치를 했다. 추정 레버리지 비율 지표가 감소된 것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홀드의 비트코인 이동 움직임은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또 내비쳤던 분석 내용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렇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K뱅크 소식인데요. K뱅크 쪽에서 신용대출 8조 중 5조 업비트 고객에 내줬다. 시그니처 뱅커도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K뱅크도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K뱅크 신용대출 60% 중 4조 원의 60% 업비트 유저가 이용이다. K뱅크 신용대출 부분 에 따른 언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예.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네. 일단 K뱅크 위험하다. 일단 다 코인으로 바꿉니다. 바꾸고 빗썸으로 변경해서 돈 빼면 되죠? 네. 코인원으로 해서 돈 빼도 되죠? 코빗으로 해서 돈 뺄 수 있죠. 다 거래처가 다 다르니까요. 다 K뱅크가 뭐 다 독점으로 뭐 빗썸도 거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이건 이쪽에 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피트가 약간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생길 뿐이지 실제 투자자 쪽에서에 대한 발생과 생각은 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24년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많이 출금된 코인 탑 3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 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토큰 기준은 ONT, ASXP, STEP 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빗썸에 로켓풀이 상장이 됐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로켓풀 쪽에 있는 상장 규모가 나왔다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팔 쪽에 상장시키려고 하는 토큰들이 더 많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 재미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를 많이 가지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셀시우스 쪽에 이제 문서에 따르면 이번에 부탄의 투자 기간이 수백만 달러 셀시우스에 뭐 또 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트럼의 과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옵티미즘의 승부는 아무래도 24년도 때부터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따른 이슈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더리움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끝났을 경우에 그때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가 분명히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온톨로지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집단소송 도입을 추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배소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좀 우리가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뉴욕 금융 서비스국 암호화폐 기업의 감독 비용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회계연도에 5차례 감독 비용을 청구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코인베이스 CEO가 이달 들어서 180만 규모의 자사주를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1억 달러 정도 순이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보게 되면 숏 비트코인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눈에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이제 숏에 따른 비중의 베팅자들이 좀 많이 생겼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4월 달에 이제 거의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5월 달에 신경 써야 되는 건 라이도 쪽에 있는 이슈 거리가 충분히 해소가 되냐 안 되냐, 이것에 따라서 좀 이더 있는 위치와 가격에 따른 변동폭이 꽤 커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게 되면 전체 디파이 쪽에 좀 아쉬운 거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묘하게 더 이상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에 따른 이번에 순위에 따른 재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탑 랭커에 있는 쪽은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못해도 10위권 밖으로는 어마무지하게 좀 변동사항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좀 보시길 바라겠고, 10위 내권에서도 10위에서 뭐 못해도 5위권 안에서도 많은 변동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유심하시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변동사항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익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서도 먹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잘 챙겨 먹으면서 가져가 보자 라고 했던 건 빗썸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지금 디파이에 따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괜찮은 애들 거를 자꾸 상장을 시키고 있죠. 뭐 로켓풀이나 이런 쪽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런 애들 거를 좀 잘 챙겨 먹는 형태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일정을 보게 되면 블러 같은 애들도 에어드랍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좀 챙겨 먹는다고 하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번에도 이거 뭐 어떻게 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전략인 거예요. 이걸 쭉 들고 가라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자, 챙겨 먹자. 왜냐면 오픈시가 지금의 대체제 라이벌 구도에 있는 블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있는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패턴에 따른 호재 일정도 분명히 많이 만들어내서 가격을 좀 많이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때 라이도 변경사항 내용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